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둔 40대 엄마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유독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믿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에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오빠들이 있습니다. 큰 오빠와는 10살, 작은 오빠와는 8살이 차이가 날 정도로 전 저희 집에서 사랑받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워낙 어릴 적부터 관심을 독차지해서 그랬을까요? 전 어릴 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아빠는 50대 초반이셨어요. 거기다가 흰머리도 많이 나셔서 가끔씩 학교에 절 데리러 올 때마다 친구들이 엄청 놀리곤 했답니다. 야, 선혜야, 니네 할아버지 온 것 같은데? 저분 니네 할아버지 아냐? 야, 무슨 소리야. 선혜네 아빠잖아, 아빠. 우와, 니네 아빠 나이 진짜 많다. 우리 아빠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빠, 엄마가 모두 40대에 절 낳으셨으니 제 친구들 부모님보단 당연히 나이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 어릴 적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적부터 엄마 몸이 약하셔서 학교엔 엄마 대신 항상 아빠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엄마 아빠에게 투덜대곤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안 오고 아빠가 왔어? 아빠 머리 흰머리라서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왜 엄마랑 아빠 날 이렇게 늦게 낳았어? 그렇게 철없이 투덜거렸을 때도 엄마 아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절 달래주시기만 했어요. 그땐 진짜 부모님이 무슨 심정이었을지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학교에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날이면 전 엄마 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며칠 전부터 내내 닥달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절 생각해 큰오빠에게 대신 학교에 가보라고 하신 적이 많았죠. 그렇게 큰오빠가 학교에 올 때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구들도 키도 크고 젊고 멋있는 오빠가 오니 다들 부러워했고요. 그러다 큰오빠와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오빠가 절 부르더니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혜야, 엄마랑 아빠가 너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지? 오빠들도 다 좋아했지만 엄마랑 아빠는 우리보다 더 좋아하셨어. 널 땅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엄마랑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오빠 내 맘도 모르면서 오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내 친구들 엄마 아빠는 훨씬 더 젊다고.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넌 엄마 아빠랑 같이 보낼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잖아. 그러니 곁에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땐 큰오빠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 제 옆에 부모님이 늘 계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철없이 말갈량이로 자란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제가 17살 때였어요. 엄만 제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병마 싸워오셨는데 결국 엄마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져 심장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만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야 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면서 전 엄마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엄만 항상 밝게 웃어주셨죠. 선혜야,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우는 것만 보여줄 거야? 엄마한테 웃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엄마 미안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픈 거지? 내가 진짜 미안해. 엄마 태어나면 나 앞으로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집에 갈게. 그러니까 우리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천사가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할까?
너무 울면 엄마 속상한데 우리 선혜가 웃으면 엄마 금방 다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웃어줘. 엄만 그렇게 제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결국 엄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17이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엄마와의 이별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 학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옆에서 오빠들과 아빤 어떻게든 제 기운을 내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내내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물이라도 마시자 싶어 방 밖으로 나갔는데 거실에 있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거실에 있던 가족 사진을 상자 안으로 죄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아빠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치워? 이걸 왜 치우냐고. 왜 엄마 사진 치워? 절대 치우지 마. 아빠가 뭔데 이걸 치워? 절대 안 돼. 절대. 선혜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두니? 엄마 사진만 봐도 그렇게 내내우는데. 놔. 아빠 이거 다 정리할 거야. 싫다니까. 그냥 두라고 줘. 둬. 왜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빨리 보내? 아빤 괜찮을지 몰라도 난 하나도 안 괜찮아. 바로 그때 처음 아빠가 엉엉 우시며 제 팔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빠도,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엄마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아빠라고 뭐 괜찮은 줄 알아? 이 아빠도 힘들고 괴로워. 아빠, 선혜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아빠도 오빠들도 다 힘들어. 엄마 보고 싶은 건 매한가지야. 그런데 아빠가 널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준다고, 잘 보살피겠다고 엄마랑 약속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자. 아빠 엄마랑 약속 지키고 싶어. 어? 그때 딱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오빠들이고 아빠고 눈물 한 번 흘리질 않으니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절 위해 그렇게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빠들도 아빠도 엄마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기적이고 못났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들도 챙기고 아빠도 챙기면서 그렇게 저희는 똘똘 뭉쳐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물론 단기간에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들은 원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큰오빠가 제가 20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언니가 합가를 하면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엔 작은 오빠도 결혼을 해 둘째 새언니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새 가족이 된 새언니들은 모두 다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매번 절 아껴주시며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죠. 특히나 오빠나 아빠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말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고민들도 새언니들에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오빠들이 각자의 가족을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서 그랬을까요?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던 학교 선배였는데요. 저보다 3살 많았던 남자친구는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만큼 빨리 결혼을 한 친구들도 없다 보니 너무 걱정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잔뜩 긴장한 절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예비 시모는 그날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절 토닥여 주셨거든요. 나도 어릴 적에 딱 18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남들은 다 커서 돌아가셨으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난 그때 정말 힘들었단다. 선의 널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나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그렇게 잘 지내보자. 누구보다 따뜻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전 긴장이 눈 녹듯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찬성해 주셨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친정에선 너무 이르지 않냐며 우려를 하셨지만 그 생각도 금방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를 하던 날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진심을 전하셨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고서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께서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예비 시모가 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이해합니다. 늦둥이 귀한 따님, 저희 아들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서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사돈께서 귀하게 여긴 만큼 저희 며느리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저한테는 아직도 생태같이 어린 아이 같아 늘 노심초사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어여쁘게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걸요. 저흰 그저 두 아이들이 서로 보듬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에요. 안사돈께서 늘 며느리 곁에 있다 생각하며 더 아끼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라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엔 남편과 둘이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첫째 아들을 낳고 그 2년 뒤에 딸, 또 2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새 아이들을 낳으면서 전 누구보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시모는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부터 손수제, 산후조를 다 해주셨어요. 혹시나 산후풍 걸릴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목욕은 다 시모가 해주셨죠. 거기다가 매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삼시세끼 차려주시고 간식까지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전 새 아이를 낳았어도 아무 탈 없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애셋을 키우려고 하면 남편 외벌이로는 힘드니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결정은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하자 남편이 엄청나게 혼이 났었어요. 아니, 넌 어떻게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니? 선혜야, 명국이가 같이 꼭 살아야 한다고 하디? 아유, 괜히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러라고 하니? 아니다,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남편 혼자서만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왔다 갔다 오시긴 하지만 늦게 집에 가시는 것도 영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면 절대 싫다고 하시고 그러니 같이 사는 수밖에요. 아유,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괜찮겠냐? 애들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되지. 나이 들면 잠도 없어서 늦게 자도 괜찮고 말이야.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저야 더 편하죠. 남편 잘못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혼내주실 거잖아요. 그래, 그건 맞다. 아유, 알았다, 알았어. 대신 나중에 언제든지 불편하면 따로 나가 살겠다고 편하게 말해. 그렇게 전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선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부 사이라고 해도 합가를 하게 되면 서로 왼수가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고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시모는 음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요리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저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것 같은데 매번 맛이 똑같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김치도 평생 직접 다 담그셨는데 전 매번 옆에서 잔심부름만 시키셨고 모든 걸 혼자서 뚝딱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뭐라도 하려고 치면 매번 시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아서라 아서. 넌 손대지 말어. 내가 손댔으니까 아유, 넌 괜히 손대서 김치국물 묻을라. 그러지 말고 이따가 양념 다 하면 맛만 봐줘.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에이, 어머님 김치야 당연히 맛있죠. 저번에 저희 집에 보내주니까 저희 아빠도 엄청 잘 드셨어요. 원래 김치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드시는데 어머님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맛있대요. 어머, 그러니? 그럼 이번에 김장한 것도 사돈 께 좀 가져다 드려라. 아유, 아니다. 주말에 내가 새로 배추김치랑 파김치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친정 좀 갔다 와.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 오랜만에 아버지도 뵈고 오빠들도 보고 그러고 오렴. 그렇게 시모는 친정엄마처럼 제 마음을 항상 먼저 잘 알아주셨어요. 사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절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전 주방에 거의 들어가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림이고 뭐고 죄다 엉망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시모는 단 한 번도 저한테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뭐라도 시부모님을 챙기면 누구보다 소녀같이 좋아하셨던 게 시모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시모 생신 때 직접 케이크 만드는 곳에 가서 만들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만드는 거라고 해봤자 시트에 크림만 바르고 위에 글씨 정도만 쓰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서 시모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걸 선에 네가 만들었다고? 아휴,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니? 엄마, 이거 그냥 거기서 다 만들어준 거야. 이사람 가서 그냥 글씨만 좀 써서 온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거의 산 거나 마찬가지야. 뭘 그렇게 감동해? 야, 이거사. 너네 애미 생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케이크는 만들어 봤고? 내가 며느리나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받아보지. 아들들이라고 낳아봤자 하등 쓸모가 없어. 하여튼 간에 며느라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직접 만든 케이크도 먹어보고 고맙다 정말. 어머님,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걸요. 다음엔 진짜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올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열심히 일도 다니고 가정도 살폈습니다. 남편 또한 참 저희 친정에 잘했어요. 오빠들과 나이 차가 있어서 솔직히 어울리기 어려울 만도 한데 남편은 항상 서스럼 없이 오빠들에게 다가가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오빠들과 나이 차가 있다 보니 늘 항상 남편은 친정에 가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곤 했어요. 자, 형님들, 저희 앞으로 이렇게 모이면 딱 정합시다. 설거지 누가 하냐 마냐 그러지 말고 게임하면서 정하자고요. 매번 형수님들만 고생하시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님들도 다 같이 참석해서 걸리는 사람 설거지하는 걸로 하죠. 이서방, 1억이야? 이서방은 우리 편이어야지. 난 평소에도 집에서 설거지 잔뜩 한단 말이야. 아유, 그거 모르죠. 제가 이렇게 올 때만큼은 우리 다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거지 게임은 제비뽑기로 하죠? 남편은 그렇게 친정에 갈 때면 늘 다 같이 모여서 놀만한 놀거리를 준비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랑 친정에 갈 때면 오빠들이고 조카들이고 다 모여서 신나게 놀 때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아빠도 정말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워낙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곤 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건강검진 끝나면 식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뭐 드신 건 없으시죠? 꼭 받아야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대신 제가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주말에 꼭 사드릴게요. 그래, 이서방. 그럼 돈 두둑히 준비하고 와. 내 주말엔 잔뜩 먹을 거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아주 그냥 전 재산 다 싸들고 오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좋아야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살뜰하게 잘하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애들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다녔어요. 세월이라는 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더라고요. 결혼 16년 차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었던 큰아이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고 작은 애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막내마저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애들끼리 알아서 노니 개인적인 시간들도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요새 테니스가 유행이라던데 나 테니스 한번 배워볼까? 옆 부서의 이 부장 알지? 왜 뱃살 두둑하게 나온 사람 있잖아. 그 이 부장이 글쎄 테니스를 하면서 살을 아주 쫙 뺐대. 나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사람이 아주 활기가 돋고 생기가 있더라고. 정말? 테니스가 그렇게 좋은가? 당신 운동한다고 하면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당신 요새 살찐 것 같다면서 걱정했잖아. 근데 일하면서 운동할 수 있겠어?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주말에 가끔씩 하다가 괜찮으면 차차 늘리는 거지 뭐. 일단 내가 해보고 괜찮으면 당신도 같이 하자. 그러더니 남편은 테니스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육아하고 일하고 그러느라 본인 생활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운동하고 오면 전보다 더 신이 나 있곤 했습니다. 전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보였어요. 애들도 이젠 어느 정도 컸겠다.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테니스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갑자기 너무 운동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말에 가끔 가다 한 번씩 운동하던 남편이 갑자기 퇴근하고서도 급 모임을 갖게 됐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때쯤 시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원래부터 시부께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협심증이 심해지시면서 약도 드시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게 되었어요.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고 하루 종일 간병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항상 소파에 기절한 것처럼 시모는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고, 왔니?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다. 저녁은 아직이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저녁상 차려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차려서 먹을 테니까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에 아버님 모시고 다녀오셨죠? 다음에 병원 갈 땐 제가 연차 써서 아버님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다, 아니야. 저번에도 너 일 빼고 병원 갔다 왔잖니. 회사 한번 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돈댁도 요즘 병원 다니시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하면 명국이더러 쓰라고 하지 뭐. 그나저나 얘는 오늘도 아직인 거냐? 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닌다니?
내가 한 소리 좀 해볼까? 그러게요. 요새 운동한다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잘 맞는가 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다음엔 그럼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러 갈게요. 전 시모마저 기력을 잃으실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부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단 한 번 연차를 써본 적도 없고 무슨 남처럼 생각하곤 했고요. 제가 하다못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버님 저렇게 아프신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 기력도 안 좋으시잖아. 며느리보다 자식이 가서 병원 일도 처리하고 그래야지. 어머님이 섭섭해하셔. 아휴, 알았어. 다음에 내가 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다음에 가면 될 거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괜찮으셔. 보니까 그게 심각하지도 않더만. 약으로 치료하는 거면 크게 심한 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 누가 그래?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 당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제발 좀 아버님, 어머님 잘 챙겨. 안 그러던 사람이 요새 왜 그러나 몰라. 아휴, 알았다니까 그러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도 제대로 듣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매번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아버님 병원을 한 번을 안 가고 운동은 매번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께서 거의 6개월을 꼬박 시부 간병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이 지쳐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뜬금없이 TV를 보다가 속마음을 쓱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날 TV에 속초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 안 그래도 내가 속초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어쩜 TV에 저렇게 딱 나오니. 아유,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님, 속초 가보고 싶으세요? 아, 그럼 저희 이번에 슬쩍 갔다 올까요? 뭐? 아유, 정말? 진짜로? 아유, 아니야. 아니,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무슨 속초를 가니. 됐다.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가지 뭐. 에이, 왜요? 도련님 이번 주말에 지방에서 잠깐 온다던데 아버님 얼굴 보고 며칠 집에 있다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김에 하루 정도 여행 갔다 오면 되죠. 여보, 당신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같이 하루라도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콧바람도 좀 쐬시게. 그래, 엄마. 나랑 이 사람이랑 셋이서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동국이한테 얘기해 놓을게. 마침 나도 주말에 약속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그날 깜짝 약속으로 시모를 모시고 남편과 셋이서 속초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며 거절하던 시모도 내심 기분이 좋으셨는지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옷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으실까 싶어 뿌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시부는 지방에 살던 도련님이 올라와 며칠 간병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시모는 간만에 휴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떠나기로 한 날, 그날 아침 새벽부터 남편이 부랴부랴 정장을 챙겨 입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한껏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휴, 어쩌지? 그 내 직속 후배 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후배가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좀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쩌지?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장례식은 가야지. 그럼 어머니께만 잘 말씀드려. 그래, 미안해, 여보. 이참에 엄마랑 당신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주말이나 해서 근처라도 한번 갔다 오자. 알았지? 여행 잘 다녀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와. 결국 저희는 남편 없이 둘이서만 속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난 속초 여행은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시모도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 거였고, 저 역시 애들 놔두고서 여행을 떠난 건 꽤나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시모는 그냥 집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속초로 가는 내내 휴게소에 들려 맛있는 걸 잔뜩 사 먹고 또 속초에 도착해서도 대게를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선혜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속초였는데 역시 오길 잘했어.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말이야. 어머님 오고 싶으셨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다음에 저희 또 와요. 어머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 다음엔 우리 다 같이 오면 좋겠구나. 바닷바람도 너무너무 좋고, 솔직히 집에 있을 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게 시원하고 정말 행복하네.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네,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많이 드세요. 이거 먹고 저희 해수욕장도 가보고 그래요. 그렇게 시모와 대게를 먹고 나선 해수욕장도 가보고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바다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내내 시간을 보내다 바다 앞 숙소를 잡고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던 시모는 거의 9시도 되기 전에 잠이 드셨어요. 그동안 시부 걱정에 매일 잠을 설치셨는데 그날은 너무나 곤히 잠드셨습니다. 그런 시모가 혹시라도 깰까 싶어 전 조용히 테라스에 나와 차 한 잔에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발신자는 제 절친한 친구였고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 친구였는데 생각해 보니 근래 들어선 통화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나 싶어 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야, 선혜야, 너, 너 혹시 남편이랑 이혼했니?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한 거야? 진짜로 그런 거야? 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이혼 안 했어.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아니, 너 그럼 지금 어딘데? 나? 나 우리 어머님 모시고 속초 왔는데? 아이, 근데 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이혼했냐고 그건 왜 물어? 너 지금 속초라고? 그럼 너 진짜 이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네 남편이 왜 여기 상주로 서 있는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배가 가족이 없어서 아마 남편이 도와준다고 거기 같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뭐?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남편 직장 후배가 아니고 나랑 같은 직장 후배야. 여기 식구들은 네 남편을 사위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니? 너 당장 빨리 여기로 와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당장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자마자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엔 분명 남편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장례식장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전대를 잡고서 서울로 향했어요. 정말 제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장례식장인 건 맞는데 제가 알던 그 남편 후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실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달려간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입구 앞에서 이미 친구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사위라고 알고 있다며 친구는 정말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확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떡하니 상주 옆에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절 발견하곤 수스라치게 놀라면서 뛰쳐나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딴 여자 집안 상주 역할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일단 잠깐 나가서,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장 여기서 설명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짓거리인지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저 사람이 당신 후배야? 내가 알던 그 후배 남잔데 저 여자 뭐냐고.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녔어? 내 뒤통수 치려고 지금껏 밖에서 뻘짓하고 돌아다닌 거야? 여보, 그게 일단 나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자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바로 집중됐고 남편은 더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선 전 크게 화를 냈어요. 난, 난 당신 어머니랑 지금 둘이서 속초 바람 쐬러 갔는데 당신 직장 동료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상간녀 만나러 와?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전 분노를 참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던 상간녀가 저한테 다가와 말을 하더군요. 봤더니 이 상간녀는 이미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저희 상중이거든요?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오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먼저 가. 뭐? 경거망동? 야, 네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겠니? 상관녀 주제 어디다 대고 훈수질이야? 상중이라고 니들 더러운 짓 하는 거 내가 다 봐줘야 되니? 넌 네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어떻게 유부남을 아버님 상 치르는데 데리고 와? 이 양심도 없는 거사. 뭐라고요? 아줌마, 그렇게 아줌마가 억세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당신 남편 내가 더 좋대. 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하여간에 교양 없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참, 뭐라고? 교양? 니들은 교양이 넘쳐 흘러서 바람피냐? 남의 남자 꼬드기고 불륜 저지르냐고. 보아하니 네 가족들은 이 사람 유부남인 줄 아예 모르는 모양인데 너도 잘못된 거 아니까 밝히지도 못한 거 아니야.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절대로 곱게 안 끝낸다고. 여보, 여보 그만해. 우리 그만 나가자. 얼른 나가자고. 결국 저와 상간녀가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치고 받고 할 것 같으니 남편은 중간에 서서 당황을 하며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뒤에 서 있던 친구도 상간녀에게 다가가더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했습니다. 지아 씨, 아니 지아 씨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어떻게 제 친구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냐고요? 어? 선배님, 그럼 선배님 친구가 이 아줌마였어요? 그러자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있던 한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상가녀가 친구의 회사 후배이다 보니 애초에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장례식장을 간 거였어요. 친구가 말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전부 그 여자의 불륜 소식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 아주 장례식장이 난리가 났죠. 특히나 그 상가녀의 가족들은 아예 몰랐던 듯 와서는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아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자네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미혼이라며? 넌,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유부남이라는 거 넌 알고 있었던 거냐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헤어진다고 했어. 이혼한다고. 이제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뭐? 아위 정신 나간 거사. 아빠 보내는 날에 네 엄마도 같이 보내려고 한 거야? 집안 망신이 따로 없지.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러면서 상간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상간녀의 팔을 잡더니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난리통에 그대로 거기 있을 순 없어 전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를 피워? 이건 아니잖아. 상중에 어떻게 상주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뭐라고? 지금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낼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바람 피우더니 정신까지 날려버린 거야, 뭐야? 그래, 나 바람났다, 바람났어.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난장만 피워도 되는 거야? 진짜 뻔뻔하다, 당신. 정말 어떻게 얼굴에 철만피를 깔았어?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다음날 시모는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집으로 올라오셨고 전 짐을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혼 소송을 하자 시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집 근처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내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선혜야. 내가 어떻게 널 말리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랑은 더는 못 살 것 같네요. 끝까지 저 사람 상간녀 편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그 자식 정신머리 단단히 고쳐놓으마. 너한테 잘못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할게. 그러더니 시모께선 저에게 통장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4억이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렴. 우리 집 내놨다. 너 친정으로 들어간 뒤로 바로 내놔서 남편이랑 둘이서 살 집 없고 남은 돈이야. 아들한테랑 그 상간이한테도 꼭 위자료 받고 이건 애들 키우는데 보태거라. 어머님, 하지만 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꼭 받아. 이건 네 몫이다. 네 덕분에 내 평생에 없던 딸 자식 키워본 것 같구나. 그동안 참 고마웠다. 못난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내 탓하거라. 미안하구나. 그렇게 전 눈물로 시모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당연히 증거는 넘쳐 흘렀고 심지어 두 사람은 본인들이 만나는 것 또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양측에 다 바꿔서 재산 분할도 반반 끝내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애들에겐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저랑 이혼하자마자 새엄마라며 그 상간녀를 보여주면서 애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끝까지 참 사람이 뻔뻔하고 못났더라고요. 결국 애들마저도 아빠를 보기 싫다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전 남편은 또 그 얘기에 애들한테 서운해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뻔뻔한 불륜남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실 그 두 사람은 그리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전 시댁에선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연을 끊자고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의 집에서도 절대 그 두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간녀를 거의 내쫓아 버렸다네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오래 갈 수가 있었겠나요? 더군다나 상간녀가 다니던 회사는 제 친구가 상사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 친구는
그 뒤로 그 상간녀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 상간녀가 절 찾아와서 싹싹 빌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자마자 엉엉 울며 제 손을 부여잡고 비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 언니, 제발 언니 친구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오빠랑도 헤어질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제발 친구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괴형 없는 나한테 그걸 왜 부탁하지? 네가 알아서 해. 애초에 이 일도 네가 자초한 거 아니야? 뻔뻔하게 남의 남편 떼어낼 땐 언제고. 그걸 왜 내가 뒷수습 해줘야 되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희 업계 이렇게 소문나서 쫓겨나면 다시 취직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저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요. 제발. 역시 뻔뻔한 건 여전하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상간녀라는 꼬리표 아마 평생 네가 달고 다녀야 할 거야. 그건 네가 만든 일이니 당연히 네 책임이지. 이미 나랑은 끝난 얘기니까 넌 내 인생에서 좀 꺼져. 그렇게 전 애원하는 상간녀를 매몰차게 털어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업무를 많이 조금 얹어준 것뿐이라며 호탕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상간녀는 회사를 거의 쫓겨나듯 그만두게 되었고 전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고 부모에게도 외면받고 형제에게도 외면받으며 그렇게 외톨이가 되었어요. 이제와 저한테 미안하다며 빌고 있지만 전 남편을 용서해 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친정에도 찾아가 전 남편이 빌었지만 친정 식구들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을 할 거라며 용서는 없다고 딱 잘랐어요. 지금은 친구와 자주 만나 제 싱글 라이프를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사실 밖에 나가 술 한잔 마시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할 수도 있네요. 야, 우리 김선혜 이제 다시 솔로네. 내 동지를 만나니까 난 너무 좋다, 야.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너랑 이렇게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래, 고맙다, 친구야. 내가 아주 네 덕에 내 인생 구했어. 슬퍼하지 마, 김선혜. 넌 그래도 널 사랑하는 자식들도 남아있잖니. 그리고 이렇게 나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어깨 축 처질 거 없어. 자, 짠하자, 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와 전 재미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어릴 적부터 저에겐 진짜 귀중한 친구였거든요. 워낙에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어릴 적부터 인연을 이어갔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이 하나 남은 친구가 제 인생을 구원해줬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잘 이어나가 보려고요. 지금은 아빠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빠들도 조카들과 새언니들이랑 행복하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저 역시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 제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볼 거랍니다. 가끔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 저처럼 배우자의 배신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큰 좌절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도 아닌 저였더라고요. 제 자신을 인생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아픔도 서서히 잊게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지금의 아픔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나이에 벌써부터 많은 가족을 잃은 여자입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족을 떠나보냈다는 뜻. 또 하나는 살아있지만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스스로 인연을 끊어냈다는 의미. 제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됐습니다. 누구는 하늘로 떠나보냈고 누구는 마음속에서 지원했거든요. 저처럼 씁쓸한 가족사를 가진 분들이 이 사연 숲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두와 김밥 등 분식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엄청난 인고 부부셨던 부모님은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서로 함께 쉬었지만 늘 사이가 좋으셨죠. 또 어찌나 성실하고 검소하신지 두 분은 그 분식집 장사로 체인점도 한 군데 내어 저와 두 오빠를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답니다. 저는 두 오빠보다 6살, 5살 어렸던 늦둥이 막내딸이었는데요. 큰오빠는 절 자주 놀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해서 자라면서 정말 많이 투덕거렸어요. 딱 평범한 남매 사이였던 거죠. 반면 작은 오빠는 때론 제2의 부모님처럼 어릴 적부터 절 챙겨주고 예뻐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작은 오빠와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삼남매는 모두 대학을 나와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큰오빠는 우리 중 가장 먼저 제가 28살 때 결혼했어요. 새언니는 좀 까칠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지냈었죠. 새언니와 큰오빠는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처음 생긴 조카를 정말 예뻐했었어요. 형준이 넌 결혼 생각 없는 거야? 어. 작은 오빠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각종 스포츠와 등산을 좋아해 도통 여자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오빠보다 먼저 저는 큰오빠가 결혼한 지 5년 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남편과 결혼했죠. 남편도 시부모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지금까지도 늘 저를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잘하는 건 인생 최대의 복 중 하나라는데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오빠는 제 일엔 별로 관심도 없던 큰오빠와 달리 저와 제 남편을 따로 불러 밥도 술도 사주고 남편을 잘 챙겨줬습니다. 여동생밖에 없던 남편도 형이 생긴 것 같다며 작은 오빠를 참 좋아했었죠. 작은 오빠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 임신했을 땐 축하 선물도 사줬어요. 고가의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받고 남편도 저도 작은 오빠에게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죠. 고맙긴. 난 우리 첫 조카인 민호도 너무 예쁘지만 윤주 네가 낳은 아인 솔직히 더 예쁠 것 같아. 이거 우리 조카 만날 날이 너무 기대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때론 부모님보다도 더 든든했던 작은 오빠. 결국 자기 조카가 태어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한 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어느 날 작은 오빠는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형준아, 어떻게 이 엄마를 두고 네가 먼저 가니?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게 된 저희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 가족들 중에서도 작은 오빠를 제일 좋아하셨던 엄만 좀처럼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죠. 형준아, 우리 아들이 엄마를 데리러 왔구나.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까지 하던 엄만 결국 작은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 오빠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작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게 상심하신 아빤 엄마가 떠나신 이후 장사도 아예 접으셨죠.
아빠는 엄마를 보낸 뒤엔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며 혼자 그 쓸쓸함을 견뎌내셨습니다. 전 아빠가 너무 걱정됐어요. 큰오빤 작은 오빠가 떠난 뒤 시작한 웨딩홀 사업이 바쁘다며 아빠에게 잘 가보지도 못했기에 제가 남편과 함께 아빠를 자주 찾아뵀죠. 남편은 고맙게도 미안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저보다 먼저 친정 아빠를 모시자고도 해줬어요. 작은 오빠 때도 친정엄마 때도 모두 장례식장에 조문 와주셨던 시부모님 또한 제게 이런 염려를 전하셨고요. 우리 아직 둘 다 건강하다지만 사돈 어른께선 혼자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그렇게 금술 좋으셨던 사부인까지 떠나보내셨는데 너희 여건만 되면 사돈 어른 모시고 사는 거 잘 생각해봐라. 사돈 어른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서 너희가 웬만하면 꼭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며느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어디 흔하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아빠께서 우리가 모시고 싶다는 말을 한사코 거절하셨죠. 요즘 같은 시대엔 같이 살면 서로가 더 불편할 뿐이다. 난 그냥 내 집에서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구나. 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빤 진짜 싫어서가 아닌 저희를 위해 거절하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싫다고 하시는 걸 억지로 모셔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포기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저희 친정엔 계속 바람 잘 날이 없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듬해, 그러니까 엄마가 떠나신 지 반년도 안 돼요. 이번엔 큰오빠가 새언니와 이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사실 전부터 큰오빠가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는 걸 마땅치 않아 했던 새언니는 오빠 점점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티는 잘 내지 않으려 했지만 서로 말을 잘 섞지 않는 것만 봐도 두 사람의 사이를 알 수 있었죠. 조카는 어릴 적에 맞벌이 하던 오빠 새언니를 배려해 주신 친정 부모님 손에 거의 자라듯 했었는데요. 오빠 새언니의 사이가 나빠진 뒤 조카는 언젠가부터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친정집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던 친정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친정에 갔던 저와 남편은 그런 조카를 종종 볼 수 있었죠. 친정집과 오빠네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라 조카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걸어오거나 학원차가 친정 앞에까지 내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야, 오늘도 여기서 밥 먹은 거야? 네, 아빠도 일하느라 늦으신데고 엄마도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하셔서요. 오늘도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부모가 직접 애 저녁은 챙겨줘야 하지 않냐며 오빠에게도 새언니에게도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탓만 하며 변명하기만 바쁘더라고요. 나 사업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간신히 잠만 자고 다시 나와. 너무 바빠서 그래. 문제는 내가 아니고 민호 엄마지. 남편이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린답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집안일이든 육아든 안 하면 자기도 안 하겠다고 똑같이 밖으로 놔두는 게 말이라 되냐고. 그래도 무슨 수를 써야지. 엄마 아빠 힘드시게 이게 뭐야. 너무 무책임하잖아. 가뜩이나 엄마 요새 몸도 안 좋으신데. 오빤 유치하게 뭐든 자신과 똑같이 하려 드는 새언니가 나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새언니도 똑같이 오빠 탓만 했고요. 아가씨 오빠가 맨날 일만 하다 늦게 들어오겠어요? 접대랍시고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와요. 게다가 나보다 돈 좀 더 벌어온다고 더럽게 생색까지 내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요. 왜 엄마만 희생해야 돼요? 저도 아가씨 오빠처럼 일 끝나면 친구들 좀 만나고 내 시간 좀 보내고 산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아가씨 오빠보단 우리 아들 훨씬 많이 챙겨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도움이야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아이 케어는 부모가 주가 돼야지 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되지만
저는 민호도 너무 걱정돼요. 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애가 가했으면 덜 쓸쓸하고 좋으시죠 뭐. 부모님이 조카를 많이 예뻐했고 조카 덕에 작은 오빠를 잃은 슬픔을 많이 위로받으신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하는 수 없이 제가 조금 더 자주 친정에 가 부모님이 덜 힘드시도록 설거지라도 하고 오곤 했죠. 그냥 저 혼자 다녀온다고 해도 남편도 조카 저희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저희 아들 데리고 함께 친정에 가곤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친정엄마 장례식 땐 새언니가 얼굴만 3시간 정도 비추고 그냥 가버리기까지 했으니 얼마 뒤 큰오빠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했어도 다들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겁니다. 이혼 후 새언니가 원하지 않아 조카는 오빠가 키우게 됐어요. 오빠가 하도 바빠 결국 조카는 또 친정아빠가 많이 봐주시게 됐죠. 그래도 오빠가 이혼했을 당시 조카는 12살로 제법 컸었기에 조카도 자기 할아버지를 많이 위하고 챙겨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 조카가 계속 곁에 있었기에 아빠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많이 위로받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빠는 아빠께 정말 많이 죄송해했어요. 아버지, 큰아들이 돼서 자꾸 집만 얹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언젠간 이 은혜 다 갚고 반드시 제가 효도할게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오빤 재혼할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조카를 위해 빨리 재혼 처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아버지께 민우를 챙겨달라고 할 순 없잖아. 난 너무 바쁘고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사업하는 내 고생도 많이 이해해주고 우리 민우한테도 진심으로 좋은 엄마 되어주고 싶대. 그 사람은 전에 아이가 없이 이혼했어서 꼭 아이를 갖고 싶었다나 봐. 오빠 설마 바람 같은 거 피웠던 거 아니지? 아니야. 집사람이랑 이혼만 늦게 한 거지. 사이는 진즉부터 남남보다 못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 주기도 어렵지 않았던 거지. 민호 엄마야말로 지난달에 나보다 먼저 재혼했다더라. 애까지 버리고 가서 자기만 새 인생 살겠다 이거지. 나쁜 여편네 같으니라고. 아무튼 재혼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오빠 인생이야 오빠가 알아서 한다지만 조카 때문에 새로운 새언니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에게 인사 온 새 올케 언니를 보니 생각보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새 새언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아빠에게 정말 살갑게 대해주었거든요. 많이 먹어 민호야. 나중에 우리가 곧 같이 살게 되면 내가 맛있는 음식 더 많이 해줄게. 아버님, 아버님께도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또 새언니는 식사하는 내내 조카의 숟가락 위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며 조카도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어색해하면서도 내심 싫지 않아 하던 조카를 보니 한결 더 마음이 놓였죠. 오빠 새언니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곧 살림을 합쳤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결혼 후에도 친정아빠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더라고요. 아빠, 이따 퇴근하고 강서방이랑 우리 승우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저희가 갈게요. 아니다. 애미가 주말에 곰탕을 한솥 끓였다고? 이따 민호 데리고 주러 온다는구나. 형식이 바빠서 못 온다는데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소고기도 사온단다. 애가 얼마나 살갑고 다정한지 몰라. 민호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한번 결혼에 실패해보더니 형식이가 이번엔 아주 좋은 짝을 만난 것 같다. 정말요? 새언니 아빠 뵈러 평소에도 자주 와요? 그럼 힘드니까 안 와도 된다고 해도 나 쓸쓸하다고 계속 찾아와. 애미가 전에 결혼 생활할 땐 시집살이로 많이 힘들었다더구나. 그런데 재혼하고 날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은 시아버지인 것 같아서 자기도 더 잘하고 싶었대. 걘 부모님도 안 계시잖니?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지. 별것도 아닌 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봐주니 고마워서라도 말이야. 저희 아빠에게 잘해주는 새언니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에서 마주쳤을 때 슬쩍 조카에게도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 아이 표정도 밝았고요.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새엄마가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픈 손가락인 조카에게 잘해줬으니 아빠도 고마워서 새언니에게 더 잘해주셨다고 해요. 저도 재혼한 지 몇 달 뒤 찾아온 새언니 생일날 고마워서 좀 고가의 선물도 흔쾌한 마음으로 했었죠. 또 새언니는 저희 아빠를 자꾸만 모시고도 싶어 했어요. 아버님, 어차피 집도 그렇게 안 먼데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아니면 저희가 집 팔고 여기로 들어올까요? 이젠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기왕이면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버님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아빠는 우리 때와 같이 오빠 새언니 생각해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언니와 오빠가 재혼한 다음에 아빠는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집을 팔고 오빠네 들어가 오빠와 합가해서 살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오빠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더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싹싹 빌더라고. 그래서 이 집 팔고 네 오빠네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다. 이 집이 지금 5억 정도 되니까 그걸로 네 오빠 좀 도와주려고. 자기 그렇게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잘 모시고 살겠다고. 네 오빠도 세언니도 울면서 약속하길래 그냥 그 돈 다 도와주기로 했다. 그 큰 돈을요?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자식들 주려고 열심히 돈 벌며 산 거라 괜찮다지만 너에게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도 윤주야, 아빠가 지방에 2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그 건물은 나중에 꼭 너한테 물려주마.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다오. 강서방 자네도 이해 좀 해주게. 형식이가 자기 사업 무너지면 다 끝장이라고 하는데 우선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나. 형식이도 형식이지만 우리 손주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애들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네. 저와 남편이야 아빠 재산을 욕심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었기에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이 됐을 뿐이었죠. 가진 걸 다 주고 자식 집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위험 요소가 큰 것 같았거든요. 무턱대고 오빠 새언니를 의심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서도요. 아가씨, 아버님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 그렇게나 크게 도와주셨는데 제대로 효도도 못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아빤 그렇게 집을 팔고 오빠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괜히 걱정되어 아빠 이사를 직접 도왔는데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지 새언니는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가족 넷이서 양평으로 바람 쐬러 왔어요. 아가씨랑 고모부도 멀리 이사만 안 가셨으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꼭 같이 와요. 아버님하고 둘이 장 보러 마트 왔어요. 사진은 아버님이 맛있다고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2개나 드시는 모습 제가 포착해서 찍었네요. 아버님 귀여우시죠? 아빠의 합가 얼마 뒤 저희 가족도 원래 살던 수원에서 부산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직장 발령 문제 때문에요.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남편은 고맙게도 태권도장을 부산으로 옮겨서 재개관을 해주었죠. 수원에 살 땐 용인에 살던 아빠, 오빠네 가까웠는데 이젠 집이 너무 멀어져서 전 아빠를 뵈러 자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새언니가 아빠 조카와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통화할 때마다 아빠의 목소리도 밝아 안심이 되더라고요. 가끔 아빠를 뵈러 오빠네에 가면 아빠도 조카도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언니와 오빠가 아빠에게 그렇게 잘했던 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드렸었는데 못 보셨어요?
아, 내가 다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오빠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빠 일찍 주무신다고 하던데 요즘 피곤하세요? 저녁 8시부터 잠자리 드시고. 아니야. 그냥 전날 잠을 좀 설쳐서 어젠 일찍 누운 거다. 걱정 말거라. 아빠가 오빠네 합가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카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빠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통화가 되긴 했는데 바로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다시 전화를 거시거나, 그것마저도 하시지 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거는 일이 잦았죠.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 오빠나 세연이에게 전화를 해보면 두 사람은 아빠가 주무신다, 휴대폰을 두고 산책을 나가셨다 라고 대답했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못 받으시지? 그런데 또 어느 날엔 전화를 드렸더니 세연이가 전화를 받아 아빠가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이요? 왜요? 왜? 그냥 감기가 안 떨어지셔서 제가 일부러 입원시켜드린 거예요. 아버님 연세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걱정돼서요. 다행히 내일 퇴원해도 된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찍 퇴원할 거라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아가씨. 다행히 괜찮으시다니 한시름 덜었지만 전 아빠가 너무 걱정됐어요. 당시 전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서 용인까지 가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가보려고 했는데 아빠도 세연이도 절 말리는 겁니다. 너 요즘 주말에도 눈 아래가 퀭해져서 집에 들어온다며? 저번엔 강서방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구나. 난 감기도 다 나았고 진짜 별일 없으니까 올 필요 없다. 너 힘들어? 바쁜 일 끝나면 그때 오던가 해라. 아가씨, 저 요즘 아가씨 오빠 사업 돕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제 미용 사업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집도 잘 못 치우고 살아요. 아시잖아요. 아가씨도 살림하니까 정리 안 된 집에 손님 오면 불편한 거요. 아버님 정말 아무 일 없으시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에 저도 아가씨 오빠도 여유 좀 될 때 그때 초대할게요. 부탁해요. 처음엔 그래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시댁 식구들이 자꾸 드나든다고 하면 새언니도 피곤하겠지 싶어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연락처를 알고 있던 조카에게 슬쩍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남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중1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애인데 괜히 요즘 집에 별일 없냐? 할아버지랑 네 부모님 사이는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애가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 가뜩이나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 돌아가셔. 부모님 이혼해. 거기다가 새엄마까지 생겼으니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겠어. 당신 말이 맞네. 괜히 애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되지. 조언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조카에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조카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해 저는 이번 주말엔 꼭 용인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새언니가 자꾸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죠. 누군간 고작 한 달 가지고 너무 유난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부모님 일인데 누가 예민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촉이 정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도 전에 어느 날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난 전 아주 불길한 문자를 보게 됐어요. 윤주야,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또 연락이 안 되면 꼭 경찰을 부르려무나. 부탁한다. 여기에 답장은 하지 말고. 그건 아빠가 새벽 5시쯤 보낸 문자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경찰을 부르라는 소리를 한답니까? 게다가 답장도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있나 싶어 심장이 덜컹거렸죠. 여보, 나 아무래도 아빠 뵈러 용인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답장을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 저는 아빠에게 따로 전화를 드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대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용인으로 달려갔죠. 당시 10살이던 아들을 조금 일찍 등교시킨 뒤 남편과 함께요. 저 혼자 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고맙게도 일일이 원생 학부모님들께 그날은 수업을 못할 것 같다는 양해 문자와 전화를 돌린 뒤 저와 함께 아빠에게로 향했어요. 윤주야, 회사 안 가고 여기는 어떻게 왔어? 강서방 자네도 그렇고. 아빠 걱정돼서 왔죠. 한참이 걸려 용인에 도착해보니 집엔 아빠 혼자 계셨습니다. 오빠 새언니 출근했고 조카는 학교에 갔던 거죠. 그런데 아빠의 얼굴을 보니 핥힌 건지 긁힌 건지 모를 상처가 몇 개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채근했어요. 아빠, 얼굴이 왜 그러세요? 네? 그 문자는 또 뭐고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 근래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죠?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리셨어요? 혹시 오빠랑 세원이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경찰은 또 다 무슨 말이냐고요? 음, 싫은 말이다. 아빤 그런 저와 남편에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아빠 입에서 나온 진실에 우린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뻔했죠. 들어보니 새언니도 오빠도 정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네 새언니도 네 오빠도 나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잘했었다. 그런데 한 5주 전쯤에 네 새언니랑 네 오빠가 대뜸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네 오빠 사업이 내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내 2층짜리 건물을 팔아서 또 좀 도와달라고 말이다. 겸사겸사 네 새언니가 시작하려고 하는 미용 사업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네? 아니, 5억이나 가져갔으면 됐지. 염치도 없이 건물까지 팔아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그건 단번에 내가 거절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으로도 쓸 거고 너랑 강서방 주려고 남겨놓은 거라 절대로 못 준다고. 그렇게 며칠을 거절했더니만 그때부터 그 애들 태도가 싹 변하더구나. 나를 과시해도 그렇게 과시할 수가 없었어. 그 애들은 처음부터 그 건물을 노리고 나랑 합가를 했던 거다. 애초에 들었던 괜한 저의 불안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오빠 새언니는 아빠의 집으로도 모자라 건물까지 다 뜯어가려 아빠에게 잘하는 척 수작을 부렸던 거더라고요. 그 뒤 그 둘이 아빠에게 한 짓을 듣는데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죠. 네 새언닌 자식이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는 나한테 자기도 잘해주기 싫다면서 나한텐 찬밥만 내줬어. 요즘 치아도 안 좋은데 딱딱하고 차가운 그 밥이라도 안 먹으면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먹었다. 또 걘 먹는 걸로 내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약이 올랐는지 날 베란다에서까지 재웠어. 거실에서 문까지 잠그면서 말이다.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땐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요강을 하나 넣어줬는데 정말 어찌나 서럽던지 매일 눈물이 났다. 뭐라고요? 그걸 오빤 가만 보고만 있었어요? 걔도 똑같은 놈이야.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하면서 애미가 하는 일을 방관했거든. 게다가 내가 너한테 이럴까봐 불안했는지 네 새언니 내 휴대폰까지 검사하고 빼앗아 갔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전화를 잘 못 받았던 거야. 누구한테 연락하려면 꼭 자기를 보는 앞에서만 할 수 있게 하더라고. 기가 막혀서 진짜. 그것들이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깜빡했는지 애미가 베란다 문을 안 잠갔더구나. 그래서 내 몰래 나와서 너한테 문자 보내고 바로 지워버린 게야. 오빠 새언닌 아빠에게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오빤 아빠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시골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겠다고까지 겁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죠. 어차피 아버지도 저희 집 아니면 갈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돈 주시라고요. 아빠 얼굴의 상처는 전날 새언니와 건물 양도한다는 위임장에 도장 찍어라 말아하며 실랑이를 하다 난 거였다더군요. 실랑이를 하다 아빠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셨던 거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도 새언니와 오빠에게 화를 내다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빤 처음엔 오빠 새언니와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당장 집을 구해 나갈 현금이 수중에 없었고 그래도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몰래 신고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네 오빠가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길 바랬던 거다. 너도 알잖니? 난 이미 네 엄마 둘째를 잃은 사람이다. 이 와중에 겨우 돈 때문에 큰놈마저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날 너도 모르는 곳에다 처박아 버린다는 큰놈 겁박까지 들으니까 이건 상황이 심각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 오늘은 직접 단판을 쥐어보려고 했다. 단판이요? 그래, 걔들 퇴근하면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고 건물도 절대 줄 생각이 없으니 내가 준 5억 도로 토해내라고 따질 생각이었어. 날 잘 모신다고 약속하고 그 돈을 받아간 건데 그 애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까 되든 안 되든 마지막으로 말이다. 너에게도 다 해결이 되면 그때 다 털어놓으려고 했었다. 다만 오늘 일이 잘못되면 정말 내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너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놓은 거야. 아빠,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으셨다고 해도 왜 저한테까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체 왜요? 가실 곳 없으면 딸내로 오시면 되지. 왜 여기서 그런 취급을 받고 계셨냐고요? 너한테 미안해서 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너한테 상의도 없이 네 오빠한테만 5억이나 줘버렸잖니. 내가 그것만 해도 미안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걱정까지 끼치겠냐. 그래서 말했잖아. 일이 좀 해결되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아주 오늘 탄판 제대로 짓고 너한테 다 말하려고 했던 거다. 아빤 제게 미안해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셨다는 말과 함께 정말 서럽게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새언니는 그동안 아빠 건물까지 뜯어가려다 뜻대로 안 되니 아빠에게 엄청난 폐악질을 했던 거예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전 바로 오빠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제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과 두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아들의 친구 엄마에게 저희 아들 하루만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오빠 새언니가 함께 퇴근하자마자 전 길길이 날뛰며 따지기 시작했죠. 어? 아가씨, 왜 저희 집에 고모부도 오셨네요. 당장 내놔요. 우리 아빠 휴대폰. 네? 새언니가 맨날 우리 아빠 휴대폰 빼앗아 갔었다면서요. 내놓으라고 당장. 감히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오자마자 새언니에게 아빠의 휴대폰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뻔뻔하게도 그 둘은 오리발을 내밀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말만 듣고 이러시면 서운하죠, 아가씨. 아버님 요즘 치매기 있으세요. 그래서 각종 망상에도 시달리고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어서 헛소리 하시길래 아버님 체면 지켜드리려고 제가 밖에 나갔을 때만 휴대폰 잠시 보관해 둔 거예요. 그동안 아가씨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던 건데 진짜 사람 이렇게 몰아가시기에요? 서운하네요. 야, 김윤주, 네 새언니 말이 맞아. 내가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야? 사람을 뭐로 보고. 맞아요, 아가씨. 평소에 저를 어떻게 봤길래 저런 얼토당토하는 아버님 말을 믿으세요. 아버님 요즘 너무 오락가락하세요. 맨날 밥 달라고 하고
볼 일도 변기밖에 막 묻히고 보신다니까요. 이것들이 멀쩡한 사람을 아주 마시가 늙은이로 만드는구나. 내가 아무리 80이 다 된 나이라고 한들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빠도 세연이도 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어떻게 사람 치매가 고작 7달 좀 넘게 만에 중증이 돼? 오빠랑 이진영 당신,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어떻게 우리 아빠를 저 추운 베란다에 재우고 그 관시를 해? 이 괴물 같은 것들아. 형님,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합니까?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막아서지 못할 망정 그거에 동조하고 장인어른을 갖다 버린다는 겁박까지 해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한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와 아빠 남편은 그들에게 화를 내고 오빠 세연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대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8시쯤 마침 학원에서 조카가 돌아와 어른들의 말다툼을 목격했더군요. 그리고 조카의 한마디에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막을 내리고 말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 아줌마랑 아빠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한테 증거도 다 있어요. 민호야, 증거라니. 네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새엄마한테 아줌마가 뭐야. 어? 조카의 말에 새언니는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조카는 그런 새언니를 노려보며 우리에게 각종 음성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전부 보여주었죠. 노인네가 이도 건강하지? 저 딱딱한 밥을 잘만 씹어먹네. 참, 자식이 힘들다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확 목이라도 꽉 막혀서 큰일 나면 순순히 건물도 넘겨받을 수 있으려나? 아빠에게 말로 들었을 때보다 직접 보고 들으니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새언닌 아빠가 식사하시는 앞에서 대놓고 빨리 하늘로 가버리라느니 식충이라느니 하는 말을 일삼았고 오빠도 그런 새언니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아빠가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새언닌 조카까지 푸대접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카가 아빠 편을 들면 어린 게 뭘 아냐며 애 머리를 툭툭 치고 나중엔 조카가 먹는 걸로도 그렇게 차별했던 거죠. 제가 할아버지 그만 괴롭히라고 할아버지 편을 드니까 저 아줌만 점점 절 벌레 보듯 했었어요. 생긴 것도 지 친엄마 닮아서 짜증났는데 좀 잘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른다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친자식도 아니니 고아원에 보내버린다고 으름장 놓고 나중엔 제가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새언니가 조카에게 하던 행동을 오빤 역시나 그냥 방관했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인간이 말이죠. 조카는 그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의 모든 일을 야무지게도 몰래 증거로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보단 할아버지가 잘못될까봐 걱정됐다며 말입니다. 고모한테 말하자고 해도 할아버지가 우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리셔서 연락을 못 드렸었어요. 근데 고모, 저도 할아버지도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아빠도 정말 사람도 아니고 저 아줌마 행동도 다 가식이었다고요. 예, 너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배웠어? 이거 다 불법인 거 몰라? 너 진짜 혼나볼래? 자신들의 악행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자 오빠 새언닌 조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들의 따귀를 한 대씩 날려버렸어요. 새언닌 그런절 씩씩대며 노려봤고 오빠는 아예 제게 똑같이 되갚으려고 들었죠. 하지만 그건 체격과 힘으론 어디서도 지지 않던 제 남편에 의해 바로 제지당하고 말았지만요. 이거 안 놔? 못 놓습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서 존댓말이라도 써주는 건 풍비박살난 집안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신 장인어른 앞이라서예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이미 5억이나 도와주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답니까? 전 정말 지금 형님이 짐승, 그 이하, 아니 벌레만도 못하게 보여요. 내 남편이 말 한번 잘해줬네. 지금 내 심정이 딱 저렇거든. 뭐? 민호 어릴 때부터 계속 돌봐주고 돈까지 빌려주신 은혜를 꼭 갚겠다고? 오빠한테 이딴 게 효도인가 보지? 어디 한번 나중에 오빠 자식한테도 그대로 똑같이 돌려받아봐.
오죽했으면 애가 자기 아빠 편을 안 들고 자기 할아버지 편을 들었겠어. 그리고 야 이진여, 네가 왜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이혼당했는지 이제 알겠다. 너같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그쪽 집안에서 바로 알아봤던 거야. 내 아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거 언젠간 너 반드시 피눈물 흘리는 걸로 돌려받게 될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저는 바로 그 둘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 출동을 해주셨어요. 경찰분들은 우선 아빠 조카의 진술을 들었고 조카가 가지고 있던 증거도 모두 확인했죠. 즉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분들의 말에 저와 남편은 아빠 조카를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빤 평생 민호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이 부모 자격도 자식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야. 야 이진영, 넌 뭘 째려봐? 확 눈가를 파버릴라. 너 앞으로 내 손에 잘못 걸리기만 해봐. 진짜 인생 하직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에게 악담을 남긴 뒤 남편과 함께 아빠를 모시고 조카도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오빠와 그 여잔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됐죠. 결국 두 사람은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그제야 겁이 났는지 그들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아빠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빤 냉정하셨죠. 선처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주는 거다. 부모를 키우는 개만도 못한 취급한 니들한테 내가 그런 걸 왜 해주냐. 형식이 너, 난 그래도 네가 자식이라고 최대한 설득도 해보고 참아줬었다. 하지만 넌 끝내 날 돈으로만 봤지? 여자도 문제지만 제일 큰 악마는 바로 너였어. 쟨 따지고 보면 남남이지만 넌 내 친자식이었으니까. 네가 날 먼저 저버렸듯 나도 이제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그러니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다 알게 받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결국 오빠 그 여잔 한탄스럽게도 감옥엔 안 갔지만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오빠와 영원히 인연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쭉 아빠를 모시고 조카도 함께 데리고 살게 됐죠. 전 새언니가 새 가정 꾸려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조카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조카도 저희와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조카가 가여워 남편과 전 어떻게든 조카를 많이 안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니. 이젠 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도 고모랑 고모부가 민호 널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도요? 고모는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안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고모가 민호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저는요, 고모? 저는 친자식도 아닌데 계속 여기서 살아도 돼요? 저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아빠랑 살기 싫어요. 안 쫓아내. 여기가 민호 네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줬니. 민호 너만 원한다면 이 집은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네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네 집이야. 어른으로서 고모가 다 미안하다. 또한 전 오빠를 끊어내셨다고 한들 그게 상처받은 아빠의 마음도 보듬어드리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빤 한동안 정신과도 다닐 정도로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점차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저야 아빠 조카가 피가 섞인 가족이니 노력했다지만 저는 두 사람을 저만큼 진심으로 안아주고 선뜻 함께 살기로 결심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답니다. 남편은 그런절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해줬죠.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지. 우리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같은 일이 생겼어도 당신도 똑같이 해줬을 거잖아. 그나저나 당신도 이번 일로 많이 힘들고 속상했지?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민호 챙기느라 티도 못 내고 이리 와. 내 마누란 내가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아빠는 오빠 소송 싸움 중이십니다. 아빠는 오빠에게 5억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거셨거든요. 자신을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녀석인데
내가 괘씸해서라도 그건 꼭 돌려받을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건 쓸데없는 곳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걸 다 손실을 봤으니 5억 가지고는 모자랐던 거죠. 결국 지금 오빤 웨딩홀 문을 닫을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얼마 전 아빠를 찾아와 싹싹 빌며 말했었거든요. 아버지, 전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요, 진짜 웨딩홀까지 닫으면 파산이에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니까요. 이진영 그 나쁜 여편애랑은 진즉 헤어졌어요. 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저 때문에 정가까지 생겼다면서 저한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다가 이혼해버리더라고요. 저요,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잠깐 헷가닥했던 거라니까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네가 진짜 반성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까지 나한테 건물 팔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턱이 없다. 난 전에도 말했듯이 널 더 이상은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난 네 사업이 망하든 말든 무조건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할 거고 어떻게든 너한테 내 돈 다 받아낼 거야. 잠깐 그 기집애 때문에 정신이 나갔던 거라고? 아니, 넌 애초에 천성이 못돼 처먹은 놈이었던 거다. 당장 돌아가. 아버지, 제발 우리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희 민호는 진짜 예뻐하시잖아요. 야, 김영씨, 이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인간아.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감히 민호를 입에 올려? 여기까지 와서도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는 인간이 무슨 부모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사라져.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도 못 들어가고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잖아. 정가까지 생겼던 인간이니 경찰이란 말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오빤 꼬리를 내린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그나마 조카가 보지 못한 게 천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운 자기 부모라도 그런 추태까지 목격하게 되면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다행히 지금 조카는 전학 간 새 학교에서도 잘 적응해 저희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저희 아들과도 친형제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린 조카에게 혹여라도 자신이 군 식구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다행히 조카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딛고 요즘엔 손주들의 애교를 보는 재미로 즐겁게 살고 계신데요. 그런 아빤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오빠가 넘보던 건물을 제게 증여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나 남편은 그 건물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데요. 혹시 오빠가 또 어떻게 그 건물에 대해 손을 쓰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감사하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한 푼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아빠에게 드리고 있죠. 월세 안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세금 잔뜩 물고 건물 돌려드릴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수중에 자유롭게 쓸 돈이 있어야 편하시죠. 아빤 그렇게 받은 월세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저희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내외는 한 번씩 볼 때마다 조카를 저희 아들 대하듯 똑같이 예뻐해주고 계세요. 이런 따뜻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이 참 감사한 매일이죠. 바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저희 집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친정의 불행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앞으로 아빠가 오빠에게 건 소송에서도 꼭 이기시고 조카도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무사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빠, 조카, 그리고 저희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제 남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요.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저희 집안에 일어난 것과 같은 개탄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린 자식의 폐악질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내면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노릇이건만,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인간성과 도리는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지조차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이 아닌 그 이하의 무언가로 변해버리지 않도록 항상 탐욕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